네, 허니문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뭐 무슨 홀딩스, 뭐 지주, 금융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건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제 사실상 뭐 개정안이 뭐 통과됐다고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거부됐던 거에서 이제 좀 바뀌어서 통과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평론가님께서 그럼 예전에 통과된 거 말고 이번에 통과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당초 이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네.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정부 여당 측에 그 당시 정부 여당 측에 이제 네. 반발이 있을 것처럼 예상이 돼서 네. 사실은 이제 팔다리를 뗐죠. 네, 좀 완화를 예, 시켜가지고 차포를 떼고 이제 몸통만 남겼다. 네. 라고 해서 일단 추진을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거부가 됐고요. 네. 지금은 일단 새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네. 거죠. 그래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원래 원안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살이 붙인 안,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사의 충실 의무 네. 조항을 개정한다는 건데 네. 주식회사의 이사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네, 충실 의무 그렇죠. 조항인데 기존에는 그 대상을 회사로만 네. 되어 있는데 네. 회사와 주주로 네. 일단 넓히는 건데 네. 단순히 주주로만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주들 공평하게 비례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도 보장하라. 이제 근데 멘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법적으로는 네. 주주를 비례적으로 한 주든 백 주든 비례적으로 다 소외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조문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요새 주주총회가 많이 형해화되어 있는 게 바빠서 뭐 일반 주주나 소주주들은 가지도 못하고 네, 그렇긴 하죠. 제대로 뭐 의결권 행사도 못 해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일단 현장에 가야만 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대비하는 게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면 된다라는 네. 건데 그래서 전자주주총회를 이제 의무화해서 특별한 규모 이상 되는 회사에 한해서는 의무화한다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회에 항상 보면은 지배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번 이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51%의 지분이 있다. 그러면 49% 있는 주주가 아무리 원해도 그 사람을 선임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소수주주나 일반 주주도 이사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진입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집중투표제라는 걸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만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안 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빼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가 이번에 선임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1번, 2번, 3번이면 네. 나는 1번에 대해서 49, 2번에 대해서 49, 3번도 49표의 지분이 있다면 네. 각자 행사하면 늘 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몰아서 3표를 한 번에 써버리겠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을 네. 내가 쓴다면 이 3번에서는 사실 이제 지배주주랑 표결해서 겨루어 볼 만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집중 투표제가 네.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으려면 이제 감사들이 제 기능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감사들 선임에 관해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만 뽑히기 때문에 형해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도 감사위원회의 경우에 분리 선출해라. 그리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가 소위 말하는 3%를 의결권을 3%를 제한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이것은 이제 완벽하게 주주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좀 혁명적인 조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을 행사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감사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뽑도록 하겠다라는 네. 조항입니다. 요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항의 이제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상법 개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 회사 뒤에다가 주주를 넣자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뭐 비례적인 것까지 해서 살을 더 붙였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팔다리 원래대로 다시 붙이고 살도 다시 붙였던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점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재계가 반발을 지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을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법 체계 내에서 우리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주들보다는 대주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회사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좀 크게 작동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주주들에게 이제 이제 뭐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 대주주들에게만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표싸움이라는 것에 있어서 물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도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감사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이제 보장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주주의 이제 그 지분을 3%로 제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어떤 뭐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 단점을 제어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이 결국 주주들의 총화가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주주들보다는 결국 대주주의 그런 식으로 옮겨왔었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고도의 개발 시기에는 나름대로 그게 합리성을 가졌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큰 자금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다양성들이 있는 이제 스타일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라는 것에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도 변해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법 3법 개정안은 나름대로 역할을 좀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재계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여당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반대해 왔었던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결국 국민들이 이제 새로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꾸려나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회사 운영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뭐 회사를 그 기업들을 벌주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그 경제 상황이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뜻밖의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빨리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뭐 부족한 자본으로 산업을 일으켰을 때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액투자들이 좀 피해가 있겠지만 자금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당시에는 그게 뭐 맞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돈을 버는 건 한 20년 걸렸는데 이건희 회장이 리더십이 없었으면 그때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컸으니까 적어도 거기까지는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근데 옷의 치수 가지고 조금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약간 혁명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혁명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막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재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너무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적대적 M&A라든지 의결권이 없어지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기우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80년대 때 적대적 M&A가 커지면서 그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곳이 자문업을 하면서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지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도 그때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면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재계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적대적 M&A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충격을 완화시킬 뭐 그런 조항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세적으로나 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나 찬성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그 재계의 논리도 있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재계의 불안감이랄까 그런 것들의 핵심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배구조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게 법안이 추진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IMF 이래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재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반대 성명 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재계가 일치된 모습으로 회장단들이 어르신들이 다 모였죠.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핵심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경영을 못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그런 식의 반발을 얘기해봐야 이제는 뭐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배구조에 대한 이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근거 있는 우려인 것만은 네, 맞는 것 우려감을 같습니다. 가지는 건 무리가 아닌 것 예.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 재계는 그러면 우리도 그 경영권을 합리적 수준에서 네. 방어할 수 있고 또는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방비책을 줘라라고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인데요. 네.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포이즌 필이라는 네. 조항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배권 공격을 받았을 때 네. 다른 지분을 나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사서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조항. 이게 포이즌 필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차등 의결권 제도. 이런 네. 게 뭐냐면 1주 1 의결권보다 네. 난 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네. 주요한 경영 사항이 생겼을 때는 더 많은 의결을 통해서 주식을 늘리지 않더라도 의결권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한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금주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경영 관련해서 어떤 의결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달려 있는 것. 이거 황금주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일단은 이 경영 관련한 얘기들이 결국 법정에 갔을 때 네. 마지막에 면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면책 받을 수 있는 논리가 현행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럼 뭐냐? 내가 경영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거 면책해줘라. 우리나라 사법 관련해서 면책 조항이 몇 개 있거든. 예를 들어 뭐 미성년자는 면책되고 네. 뭐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같은 그렇죠.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안에 경영 판단의 원칙도 넣어달라. 네. 그러면 주요한 이제 소송이 들어갔을 때 이게 경영적 판단임이 입증이 된다면 네. 다소간의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면책이 되는 네. 요런 한 4가지 정도를 사실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조항들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때가 봅니다. 되면 네. 당연히 우리도 이제 넣어줘야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지금 선후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함과 또 경영계 측에서 원하는 소위 말하는 방패 같은 조항이죠. 그렇죠. 이걸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 상법 개정안을 해보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타이밍에 있어서 그때 가서 해줄 거냐 이런 선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네 가지의 이 경영계 측이 원하는 이 모든 네. 방패 조항들을 한 번 해줄 거냐 한두 개씩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시간과 범위에 관한 조절론이 조금은 이제 앞으로 후발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경영계에서 이 정도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점과 언젠가는 이것도 수평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사실 이 주가 관련해서 눌려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계가 이 부분을 요구하더라도 아마 국민적으로는 그래도 먼저 재계가 열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시장이 조금 그 다음에 뭐랄까요 좀 정상적으로 되고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 그 다음에 좀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뭐 통과가 임박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뭔가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그럼 상법이 통과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4가지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실험적으로라도 해보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재계는 방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뭐 신났다고 하긴 좀 그런데 증권업계가 요즘 이제 일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그냥 신났어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증권업이 브로커리지 하면서 수수료인데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증권을 쓰면서도 증권주에 투자한 분들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소외주였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이제 자문을 하게 되면 수수료보다는 이제 굉장히 수익 구조가 커지니까 저는 앞으로 또 금융 쪽이 좀 좋은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평론해 주셨으니까 시장을 보시는 소장님께서는 증권업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권사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솔직히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권회사들이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종합증권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종합증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자본력들도 있어야 되고 또 자문을 한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 네. 저는 오히려 증권사들보다는 법무법인이 더 그런 네, 부분들에 그럴 수도 있어서 있겠네요. 훨씬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80년대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이제 미국들이 이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복잡한 법률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이 좀 저는 더 현실성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역량이
뭐 저도 증권업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조금 약간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면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뭐 지분을 취득한다라든지 지분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언들이라든지 그런 메커니즘은 법무법인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활로들은 당연히 이제 증권회사들이 해야 되죠.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키워 나가겠죠. 인력들을 더 보강하고 지금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단순 브로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거든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방지한다라는 측면에 있으면 더 큰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조금 완화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소액주주들의 어떤 주주 소송 같은 경우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유예시켜 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또 이해득실 관계에 있는 또 각 기업 이 메커니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의 방향은 분명히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물론 어떠한 법이든지 양면성은 있겠죠. 그래서 재계 측에서는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다 외근처에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권을 이런 상태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라면 전 세계 어디를 뛰쳐나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뭐 자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문어발식으로 지배구조를 만들어 왔을 때 IMF를 겪었고 IMF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때마다 재계에서는 항상 반발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부채 비율을 더 200% 이하로 좀 맞춰놓은 상태고, 심지어 뭐 부채가 없는 기업들도 좀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얽혀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라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주사 주가들이 또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IMF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 없었던 부분들이지만 결국 지주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저항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라든지 각 기업 어떤 한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원활히 또 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바뀐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아가는 방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많은 또 그런 어떤 업종들이 이것은 뭐 AI 시대에 업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생겨날 수 있는 업종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막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수익만 갖고 몇십 조씩 번다. 비이자 수익이 왜 이렇게 없냐. 그 똑같은 비판을 사실은 증권회사도 받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아이비들처럼 뭘 좀 해봐라 하는데 맨 앉아서 돈 버는 게 결국에는 위탁매매, 브로커리지 수수료 말고는 뭐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타당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을 별로 해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의 질문처럼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M&A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각종 자문이라든지 별의별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정말 투자은행이 제대로 된 데가 출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모멘텀이 이제 반갑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모멘텀이. 한 발 더 들어가 본다면 그동안의 시장이 얼마나 낙후됐으면 단순한 비즈니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한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이 증권사가 이제 IB로 탈바꿈되는 회사도 있겠죠.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아예 주목받지 못하던 비즈니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결권 자문사. 그렇죠. 사실은요. 국민연금한테 예전에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전 국민의 돈을 대신 위탁하는 연금이 주요한 상장사에 다 1대 주주, 2대 주주씩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주주총회 가가지고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비판 끝에 국민연금이 최근에 의결권 행사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99% 정도씩 참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반대표 없이 다 중립투표했는데 지금 반대 표결한
건수도 보니까 20%까지 올라왔어요. 네, 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민간 운용사들이, 민간 펀드들이 국민연금보다 이제 의결권 참석 비율과 반대 행사 표가 더 낮아졌어요. 네, 국민연금이 커져서 빠진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고객들의 자산을 수탁한 운용사나 펀드 회사들이 제대로 의결권 행사해라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당 투자한 회사가 주총을 한다. 안건이 한 20개 올라왔다. 그럼 이게 1번 안건이 찬성하는 게 주주가치에 좋은 거야. 반대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걸 이제 제대로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분석할 분석 법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거 할 일이 없었죠. 할 일이 없었죠. 하면 뭐합니까? 다 중립인데. 그리고 그걸 유료로 회사가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한 큰 뭐 삼성모직, 제일물산 뭐 이렇게 큰 합병권 이런 거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제 자문기구 외국 가서 외국 가가지고 거기 의견 받아와가지고 막 여론전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결권 자문 시장도 열리지 않을까? 또 네. 투자 자문 시장도 더 열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제 단순하게 위탁 수준을 넘어서 지금 M&A 시장은 소수의 몇 개 대행사들이 사실은 꽉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이 나와서 네.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이제 좀 돌게 하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이게 다 사실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선진화되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일단 산업화기 때문에 재벌들을 키우자는 게 목표였으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산업을 가지고 이제 금융업이 이제 원래 자기 할 일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의도에 간만에 성장 동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기대감에 갔다가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상법 개정이 좀 더 강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흐지부지 된 적이 꽤 많아요. 예전에 지주사도 김대중 정부에서 재벌 그 개혁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엔 반쪽만 통과가 돼서 나중에 됐더니 결국에는 우리 사주의 마법 이런 거를 동원해서 재벌들이 더 좋아지는 부작용이 나와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흐지부지 되면 지금 올라갔던 게 단순 단기 테마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대 정신이라면 이게 정말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두 분께서는 어떤 게 힌트를 줄 거라고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뭐 특별히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힌트로 보기보다는 뭐 어쨌든 의지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른 것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공약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뭐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엔 그 얘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 시장에 있다라는 것이 이번 대선이 과거 대선과 달랐던 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가 있다라는 것이 이 투자자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중간 선거 때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미국이. 선거가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 일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유권자들의 표를 이제 의식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투자자라고 밝혔고 본인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런 부침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이 법에 대한 그 개정 의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당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도 저는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 빼는 얘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그러니까 이거가 이 부분보다 더 강해야 되느냐 이건 좀 앞선 얘기고 이것을 잘 이제 더군다나 현재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더군다나 집권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대통령이니까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우리는 좀 잘하게 좀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사기가 힘들어서 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막상 또 빠지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 되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약을 먹었을 때 한약 보약을 먹었을 때
한 첩 두 첩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받고 쓰는 체질은 살이 빠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돈쌤도 살 뺀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해진 그 약을 해야지 다른 약은 네, 그거는 이제 없습니다. 저도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먹어서 빼는 건 여러 아니에요. 가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상법 개정을 통해서 5,000포인트 간다라는 것은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걸 지금 조정 빠지길 기다려야 되는데 없으시다라면 근데 빠져도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투자들이 조금 오해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걸 못 쫓아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증권주는 당연히 기다려야죠. 이게 20-30% 조정을 받으면 아 조정이 왔다라고 사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정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은 기대가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팩트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두 번째 실적으로 오르거든요. 네네. 기대감이 꺾일 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IB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에서 실적이 오면 저는 2-3년은 걸린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본격적인 상승은 그때 또 랠리가 펼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건데 기대감이 꺾이는 과정에서 사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방식인지 투자로서는 올바르지 않고 결국 상법 개정과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체질 개선이다. 네. 장기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간에 생각하면 뭐가 생기죠? 요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5,000포인트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시대 30,000포인트 갔다 2,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밀렸던 것처럼 그런 요요가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장기 가열을 네네네. 일단은 말씀 주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 그 자체가 실적 호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제도를 바꾸는 그렇습니다. 체질이면서 틀거리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라는 걸 이제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후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걸 붐업을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실적이죠. 바뀐 운동장에서 제대로 뛰었더니 더 좋아지더라. 이런 숫자가 실적이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숫자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디어 집을 고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 믿어주죠. 결국엔 진짜로 너희 집이 좋아졌네라고 외부에서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네. 결국엔 수급을 탄탄하게 밀어 올려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4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한 10개월간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환율도 좋고 일단 뭐 그동안 너무 우리가 저평가돼 있는데 우리가 집을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번뜩이는 거죠.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바창을 주고 우리 주요 기업들이 한미 무슨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고를 넘어서 실적으로 받쳐준다면 3,000p 이상은 저는 충분히 3,000p까지는 문제 없고요. 저는 제도적인 것만으로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3,000p까지는 문제 없고 그 이상의 이제 진짜 그야말로 랠리는 그 두 가지 흐름만 타준다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수급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은데 이 분위기를 이제 숫자로 좀 확인해줘서 그냥 구호가 아니고 진짜 종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